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 1 시간이 됐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64, 65페이지에서 고기후 연구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고기후 연구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빙하 코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었고요. 그 빙하 코어로 알아낼 수 있는 산소랑 산소 동위 원소의 비율이랑 이제 상반되는 비율이 이제 해저 퇴적물에 있는 이제 해양 유공충의 껍질로 인한 해저 퇴적물의 이 산소랑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빙하가 높을 시기에는 이 빙하의 그런 산소와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큰 시기 때는 대조적으로 이제 해수에서는 더 작게 나타났고, 그 반대로 해수에서 컸을 때는 빙하에서 작게 나타났다. 그 정도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66페이지 내용을 볼 거고요.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까지) 이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동안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그것을 한번 볼 겁니다. 일단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것들은 크게 없어가지고 교과서 내용 확인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물의 변화로 지질시대를 구분을 했었고요. 그 지질시대가 각각 어떤 몇 년 전 시대냐, 그런 거는 이제 암석의 반감기,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암석의 나이를 알아내고, 그런 식으로 그 지질시대의 실제적인 연수를 알아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정한 것이 이제 5.4억 년보다 더 전에는 성캄브리아 시대로 정했고, 5.4억 년 전부터 2.5억 년 전까지를 고생대라고 부르고, 2.5억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를 중생대라고 부르고, 500만 년 전 그때부터 현재까지는 신생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대 동안 고기후는 어땠을까라는 거는 이제 자세히는 아니고 그냥 가볍게 각각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환경은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볼 거고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런 고기후 연구 방법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그래서 66페이지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의 환경과 생물이라고 해서 나와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어떤 시기냐? 고생대 캄브리아기 이전의 시대를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고생대에 처음 나오는 그 기의 이름이 캄브리아기죠. 근데 이 캄브리아기보다 더 전이다. 그래서 캄브리아기보다 먼저 나오는 시대다라고 해서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선자가 먼저 선자일 거예요. 먼저 선. 그래서 캄브리아 시대보다 먼저 나온다 해서 성캄브리아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때 화석이 뭐가 발견이 되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랑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에요. 성캄브리아 시대에 이제 산출되는 화석은 스트로마톨라이트랑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리고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죠. 자, 그러면 각각 이 화석이 어떤 건지만 가볍게 설명을 하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이 남세균의 생흔 화석이라고, 생존 흔적? 생흔 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남세균의 화석이라고 그냥 볼게요. 남세균의 화석. 남세균의 화석인데, 이 아주 예전에 이런 성캄브리아 시대에 생물이 처음 태동했을 때, 그때의 생물은 굉장히 진화가 덜 된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 굉장히 미생물, 세균 이런 것들이 생명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처럼 오래된 시대에는 되게 단순한 생물들이 있었고요.
그 대표적인 게 남세균입니다. 남세균. 근데 이 남세균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광합성을 하고요. 광합성을 하고 이 세균의 표면에 끈끈한 점액질 같은 게 이제 나와요. 그 점액질에 의해서 남세균이 바다에 사는 애인데 바다에 살면서 이렇게 살고 있죠. 남세균이 땅에서. 근데 이 남세균에서 점액질이 나와가지고 이 물이 움직이면서 퇴적물들이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동을 할 텐데 퇴적물들이 이동을 하다가 남세균의 이런 점액질에 붙어서 퇴적물들이 쌓입니다. 그런 게 계속 반복돼서 남세균의 점액질에 묻고 하다 보니까 남세균이 주로 분포하는 이 지역은 퇴적물들이 이런 돔 형태로 쌓이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돔 형태로 퇴적물이 쌓인 걸 보고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이게 곧 남세균이 활동한 그런 흔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석으로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남세균 자체가 죽어서 만들어진 화석이라고 보긴 그렇고 남세균이 활동함에 따라 끈끈한 점액질에 붙잡힌 퇴적물들이 화석화돼 가지고 곧 남세균이 활동한 흔적을 보여주는 화석이다라고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세균의 시체가 없느냐? 그렇진 않고 대부분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거기에 남세균들의 시체도 같이 있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세균의 화석인데 남세균의 표면에서 이제 형성되는 점액질에 퇴적물이 붙잡혀서 퇴적물이 달라붙어서 암석화된 것을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세균의 그 시체가 묻힌 게 아니라 아무튼 이게 흔적 화석이라고 불러요. 흔적 화석. 생은 화석이라고도 부르고 흔적 화석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건 뭐 꼭 알아야 될 건 아니고 보통 화석은 그 동물의 유해가 암석화되면 화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생은 화석도 있습니다. 공룡 발자국 같은 것도 생은 화석 또는 흔적 화석이에요. 공룡 자체가 묻힌 건 아닌데 공룡이 살았던 흔적을 대변해주는 거잖아요. 공룡 발자국 화석은.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남세균의 흔적 화석이다. 그리고 얘는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이긴 한데요. 표준 화석은 아니에요. 남세균은 현재도 살아 있습니다. 현재도 생존해 있고 저기 어디야?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아마 호주 그쪽에서 아직도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쪽에서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근데 이제 시대적으로 이게 성캄브리아 시대에서부터 만들어져 왔던 애기 때문에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표준 화석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스트로마톨라이트 설명을 하고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이제 다세포 무척추 동물의 화석이고요. 보통 단세포가 이제 시생누대, 그리고 단세포보다 진화한 다세포는 원생누대 시절에 이제 생존했던 생물이에요. 그래서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다세포 동물이니까 얘가 살았던 시기는 원생누대가 될 겁니다. 원생누대의 시기에 살았던 그런 동물들의 화석을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부른다. 이제 해파리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해파리와 비슷한 형태를 지닌다. 아무튼 이런 두 가지 화석이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 거 읽어보면 이 시대는 오랫동안 여러 차례의 지각 변동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지만 원생누대에 생성된 두꺼운 석회암층과 철광층은 기후가 대체로 온난했음을 알려준다.
이 석회암이라는 거는 온난한 바다에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석회암층이 있다라는 건 이 시기에 굉장히 날씨가 온난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철광층 같은 경우에도 얘는 정확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온난한 시기를 대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회암층과 철광층은 기후가 대체로 온난했음을 알려주는 암석들인 거고요. 또 오랫동안 한랭한 기후가 지역적으로 수차례 발달한 흔적이 빙하 퇴적물에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즉 전체적으로 지구가 온난했지만 특정 지역별로 이제 한랭한 기후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에 오랫동안 여러 차례 지각 변동을 받았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지구상에서 지각 변동은 예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성캄브리아 시대에 이제 만들어진 지층이라 함은 엄청 오래된 그런 지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 오래된 예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지각 변동을 걔는 다 겪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오래된 애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냥 오래됐기 때문에 지각 변동을 많이 받은 애인 겁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의 지층이 이제 오랫동안 여러 차례 지각 변동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일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화석을 성캄브리아 시대 화석이라고 구분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스톨로마톨라이트는 표준 화석은 아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성캄브리아만 해도 많은 얘기를 했네요. 12분 정도가 지났는데 얼른 해볼게요. 자, 그 다음 고생대 환경과 생물. 일단 고생대 시기는 5.4억년부터 2.5억년 전까지죠. 이때를 고생대라고 부르고요. 이 고생대의 특징으로는 딱딱한 껍질을 가진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딱딱한 껍질을 가진 생물들이 많아졌다. 에디아카라 동물군, 성캄브리아 시대의 동물은 해파리 같은 그런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딱딱한 껍질이 거의 없어요. 이 딱딱한 껍질이 거의 없다가 껍질을 가진 생물들이 많아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에 이거를 얘기했죠. 단단한 부위가 있어야 된다. 이제 해파리 같은 동물들이 묻혀가지고 화석화되는 그런 확률이랑 단단한 껍질을 가진 이 사체가 묻혀가지고 화석화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랑 비교를 해보면 단단한 부위를 갖고 있는 이 고생대 시절 생물이 훨씬 화석화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고생대 시절부터 생물의 화석이 굉장히 많이 산출이 됩니다. 고생대 시절은 딱딱한 껍질을 가진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고생대부터 화석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얕은 바다가 넓게 발달하여 바다 생물이 크게 번성하였고 해수면에 변동이 잦았으면 생물종의 다양성도 많이 증가하였다. 얕은 바다가 넓게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생대 시기에 이 대륙들이 다 분리가 돼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리긴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생대 후기가 되면 이 대륙들이 하나로 뭉칩니다. 그렇게 뭉친 대륙, 초대륙을 판게아라고 하는 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 우리 판구조론 할 때 배웠을 텐데, 아무튼 고생대 전기에는 이 대륙들이 다 떨어져 있었고 후기에 가야지 하나로 뭉쳐요. 그러면 이 하나의 대륙일 때 얕은 바다는 대륙 주변에 생기는 그런 데잖아요. 대륙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깊은 바다고. 그래서 여기는 판게아 주변만 얕은 바다인데, 여기 입장에서 보면 이 대륙의 가장자리가 다 얕은 바다가 돼요. 그래서 하나로 뭉쳤을 때보다
이 얕은 바다일 수 있는 면적이 훨씬 많아지죠. 대륙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으면. 그래서 고생대 전기에는 얕은 바다가 많이 넓게 발달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고생대 시절에는 얕은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말인즉슨 고생대 전기에 얕은 바다에 살 수 있는 생물들이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 생물이 크게 번성할 수 있었고 해수면의 변동도 잦았고요. 그리고 생물종의 다양성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고생대 전기에는 삼엽충, 필성류 등의 다양한 해양 무척추 동물이 번성을 했고요. 또한 약 4억 5천만 년 전쯤에 대기권에 산소가 많아지면서 오존층이 형성돼서 식물과 동물이 육상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습니다. 오존층이 생긴 것도 이제 고생대 시절부터라는 거예요. 4억 5천만 년 전쯤. 그래서 고생대 초기까지는 이제 바다에서만 생물들이 살다가 고생대 극 초기를 넘어서부터 드디어 비로소 육지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66페이지 오른쪽에 이 플러스라는 표시로 고생대 설명에 좀 더 나와 있는데 고생대 초인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에는 해양 무척추 동물이 살았고요. 그게 삼엽충이랑 필석이고요. 중기인 실루리아기랑 대본기에는 어류가 많이 살았고 말기인 석탄기랑 페른기에는 양서류가 각각 출현해서 번성을 했습니다. 이 정도 특징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67페이지 보면 고생대 중기에 접어들면 갑주어, 폐어 등과 같은 초기 어류가 등장해서 번성을 했습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플러스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더 있는 거죠. 그리고 고생대 후기에는 곤충류와 양서류가 크게 번성하였다. 이것도 아까 봤던 내용이고요. 이제 특히 석탄기에는 기온이 높고 습해서 늪지대를 중심으로 산림이 발달을 했는데 식물들의 광합성으로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크게 증가해서 대양곤충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석탄기쯤 되면 우리 고생대에 있는 기 다 외웠죠? 처음에 캄브리아기, 캄, 오, 실, 대, 석, 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캄브리아기랑 오르도비스기 때 이제 무척추 생물, 이제 삼엽충이랑 필석이 많이 번성을 했고요. 실루리아기랑 대본기 때 어류, 특히 갑주어가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탄기랑 페른기 때는 이제 곤충류랑 양서류가 크게 번성을 하는데 이때 특히 번성한 생물의 이름은 방추충이에요. 방추충. 얘는 곤충이나 양서류는 아닌데 아무튼 이 석탄기랑 페름기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은 방추충입니다. 이걸 푸줄리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고생대에 번성했던 이런 생물종은 무척추 동물, 이제 어류, 곤충, 양서류로 진행이 되는데 표준화석을 보자면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 또는 푸줄리나, 삼엽충, 필석, 갑주어, 푸줄리나 이렇게 4가지 정도가 표준화석으로 고생대의 표준화석으로 이용이 된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륙의 분포를 살펴보면 고생대 초기에 로디니아에서 분리된 대륙 중 일부는 곤드와나 대륙을 형성해 남쪽을 이동하고 나머지 대륙들은 적도 근처에 분포했다. 이 대륙의 이름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고생대 후기에 곤드와나 대륙이 분리되어 북쪽으로 이동하여 판게아를 형성하였다. 뭐 곤드와나 대륙, 로디니아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고생대 후기에 판게아를 형성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고생대 전기에는 대륙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후기가 되면 위치적으로 왼쪽이라서 좀 불편하긴 한데 아무튼 하나로 뭉쳐서 판게아가 형성이 됐고요. 이렇게 대륙이 하나로 뭉치면서 얕은 바다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에팔레치아 산맥, 우랄 산맥과 같은 큰 규모의 산맥이 형성이 되었고요. 왜냐하면 얘네들끼리 충돌을 하니까 이 부분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산맥들이 만들어지고요. 또
얕은 바다가 줄어들어서 바다 생물들이 서식처를 잃게 됩니다. 여기에 살던 애들은 대륙이 모여버리니까 다 육지가 돼버리고 얕은 바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뭐 이 정도 해당하는 이 얕은 바다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만 남는 거고, 거의 생물 서식지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또 이런 판의 충돌로 인해서 화산 활동도 발생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대규모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이런 고생대를 대표하는 동물의 대다수가 멸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종이 굉장히 훅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도 봤었는데, 이런 걸 이제 대멸종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고생대 후기에 판계를 형성시키면서 발생했던 멸종 사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물계에는 이제 고생대 시절에는 양치 식물이 굉장히 번성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고생대 후기로 들어서면서 양치 식물이 급격하게 쇠퇴를 하고요. 거시 식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식물계가 특히 환경 영향에 많이 민감한데, 양치 식물이 잘 살다가 환경이 변하면서 양치 식물은 쇠퇴하고 거시 식물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에 있던 이 표준화석, 대표적 표준화석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는 꼭 알아두시고요. 이 석탄기 때 특히 육지에 양치 식물이 굉장히 번성을 합니다. 이 석탄기 시절에. 근데 이 양치 식물이 매몰될 경우에 석탄층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석탄기라고 붙은 이유가 석탄층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석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석탄층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는 육지에 양치 식물이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이 매몰돼가지고 석탄층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탄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석탄층이 많이 발견돼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고생대에 이 석탄기 시절에 많은 양치 식물이 번성을 했고, 그런 식물들이 매몰돼가지고 탄화되면 석탄층을 이루게 되고, 특히 이 석탄층이 석탄층이 요 시기에 많이 발견이 되니까, 그럼 이 시기의 이름을 석탄기로 짓자 해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다른 게, 우리나라는 석탄기 때보다 페름기 때 더 많은 석탄층이 발견이 돼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석탄기에 석탄층이 가장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석탄층이 많이 발견되는 시기는 석탄기인 거고요.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페름기 때 더 많이 석탄층이 나타나게 된다. 그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대의 표준화석을 좀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만든 방법은 아니고요. 이제 EBS 인간 강사, 그것도 한 16년도에 제가 임용고시 공부를 할 시절에 EBS로 G2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서 예전엔 G2에서 이런 게 나왔거든요. 아무튼 거기 EBS 강사가 알려줬던 방법인데, 고3아 연필 갚아야지 라고 고생대 화석을 외우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스토리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한테 공부하라고 연필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3학년이 자기 공부가 끝난 거죠. 수능까지 다 보고. 그러면 이 연필을 갚아야죠. 근데 그걸 안 갚은 거예요. 그래서 고3아 연필 갚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문장이 왜 고생대의 그 표준화석들을 알 수 있냐면, 자,
고는 고생대를 뜻하는 거고요. 삼은 삼엽충을 뜻하는 거고요. 이 안은 그냥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붙은 말이고, 연도 똑같이 그냥 연결시키려고 만든 거고, 필자가 이제 필석을 말하는 거고요. 갑은 갑주어를 얘기하는 거고, 푸는 푸줄리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야지는 이제 양치식물이라고 해가지고 고생대에 번성했던 순서를 알려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엽충이 캄브리아기에 먼저 번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에게 가면 필석이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 대본기 때 갑주어가 번성을 하고, 석탄기 페른기 때 푸줄리나가 번성을 하고요. 양치식물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전체에서 번성을 했던 식물이에요. 그래서 표준화석의 이런 번성 순서는 삼엽충, 필석, 갑주어, 푸줄리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순서. 양치식물은 고생대 전체에 걸쳐서 번성을 했던 식물이다.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치식물이 고생대 말에 쇠퇴를 하고 새로 나오는 게 거시식물인 거고요. 이렇게 고생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66, 67페이지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나오는데, 거기서 봐야 될 게 이제 스토로마톨라이트랑 에디아카라 동물군, 요 두 가지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이라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67페이지 밑에는 고생대의 이제 흐름에 따른 특징이 나오는데, 이제 삼엽충이 고생대 초기에 발달한다는 걸 보시고, 대본기 때에 보면 어류의 시대라고 해서 갑주어 같은 어류가 번성했다. 대본기 때 갑주어 알아두시고, 그리고 고생대 후기에 판게아 형성되는 거, 고생대 말기에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모여 판게아라는 초대륙을 형성하였다. 그 부분을 보시고, 또 그걸 연결해서 페름기 대멸종이랑 연결을 시켜주세요. 판게아 형성 부분 동그라미 쳐서 페름기 대멸종 부분이랑 연결을 시켜주세요. 페름기 말 해양생물이 거의 대부분 해양생물의 거의 대부분과 육지생물 3분의 1 정도가 한꺼번에 멸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충돌에 의한 지각변동, 화산활동, 그리고 생물이 살 수 있는 얕은 바다의 서식지가 감소한 이유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하여튼 거기에 있는 내용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제 중생대랑 신생대가 남았는데,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하면은 어떻게 되려나? 다음 시간에 하고 날씨를 하면 7번, 6번, 13번, 14번, 14번의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네 주, 12번. 12번 중에 2번은 수행평가를 볼 테니까 10번이 남았고, 굉장히 아슬아슬한데요. 그래도 괜히 많이 해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기보다는, 원래 중생대, 신생대까지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성캄브리아 시대랑 고생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중생대랑 신생대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 시간에 유체 파트 들어가서 대기 부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이런 교과서 뒤에 나오는 단원 마무리 같은 거는 꼭 제가 안 하더라도 단원 마무리 부분 잘 확인하시고 개념 확인하기라고 해서 교과서 문제 잘 풀어보세요. 교과서 문제도 꽤 좋아요. 내신 문제 수준 정도로 잘 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